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약사TV의 김미성 약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요로결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때가 곧 여름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석의 발생률이 겨울철보다 확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결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원인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원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 결석이 자꾸 재발되시는 분들 또는 결석이 우려되시는 분들이 드셨을 때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있거든요. 그 영양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석이 잘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가 과도하게 육식 섭취를 하는 것을 둘 수가 있어요. 이 육식을 자꾸 드시게 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 몸에서 혈액이 산성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의 혈액은요, 그 pH가 약 7.35에서 7.45 정도의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건강한 혈액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육식을 자꾸 먹게 되다 보면 혈액이 산성화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산성화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그 혈액 중에 녹아있는 이게 칼슘 이온이 이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많이 소모가 돼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혈액 중에는요, 우리 몸에 있는 칼슘 전체 양의 1%가 녹아 있어요. 뭐 1%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작은 농도니까 뭐 하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몸의 99%의 그 칼슘 이온은 거의 뼈에 있고요. 뼈에 저장이 되어 있고 약 1% 정도의 칼슘이 혈액 중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99%의 칼슘보다 이 1%의 혈액 중에 녹아 있는 칼슘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이게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냐면요. 이게 결국은 심정지, 그러니까 심장을 멈추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혈액의 산성화가 되면 이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1%의 칼슘 이온 농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1%의 칼슘 이온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이 뼈에서 끌어내와 버려요. 칼슘을. 그러니까 그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 중으로 흡수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부족한 만큼만 뼈에서 끌어오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디테일하지가 않아서 훨씬 더 많은 농도를 그 뼈에서 칼슘이온을 많이 녹여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이용이 될 만큼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예, 이게 결국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게 혈관의 석회화도 유발할 수 있고 어떤 요관, 그러니까 뭐 신장이라든가 뭐 요도의 석회화를 유발을 해서 결국은 이게 혈중의 농도의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게 요관의 석회화를 유발을 해서 결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음식 습관은요, 과도한 당분 섭취를 둘 수가 있어요. 우리 당분이라 그러면 삼백식품 이게 딱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뭐 흰쌀, 뭐 또 흰 밀가루, 뭐 흰 설탕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 이런 음식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이제 또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이제 탄산음료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정제된 당류가 포함된 음식들, 뭐 그리고 이제 패스트푸드 음식들 뭐 이런 게 떠오르실 건데, 이러한 것들을 자꾸 먹게 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 몸에서 고인슐린 혈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당분이 갑작스럽게 이런 GI 지수가 높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다 보면 췌장에서는 무리해서 인슐린을 많이 짜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분을 일시에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고인슐린 혈증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 몸에서는요, 이 음식물 중에 들어오는 이런 옥살산이라든가 이런 칼슘을요, 굉장히 혈액 쪽으로 많이 끌어당긴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소변 내에 이런 수산이라든가 이 옥살산이라든가 이런 칼슘의 배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두 가지가 만나서 결석을 침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고인슐린 혈증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결국은 뭐가 와요? 당뇨가 오죠. 이 당뇨가 또 하나의 결석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뇨는 이렇게 딱 그 당뇨의 증상이 있죠. 다음, 다뇨, 다갈. 이 다뇨증이 와요. 결국은 다뇨증이 온다라는 게 뭐냐면 내 몸이 탈수 상태로 간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결석은 탈수 상태일 때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뇨로 인한 탈수가 지속적으로 오게 되다 보면 결석이 또 한 번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과도한 육식보다도 이러한 과도한 당분 섭취가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세 번째 원인은요, 비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육식의 섭취라든가 과도한 당분의 섭취가 비만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비만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혈액의 산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더불어서 소변의 산성화까지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의 소변을 보면 이런 칼슘의 배설량도 늘어나 있고 또 옥살산의 농도라든가 더불어서 요산 있죠. 우리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의 농도도 비례적으로 체중의 증가함으로써 같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요액이 산성화가 소변이 산성화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미국에서 그 의사회지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게 25만 명을 대상으로 요로결석의 발병 위험률을 이렇게 체중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될 수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게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참 수가 많죠.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 전문인, 간호사 이렇게 해서 25만 명을 대상으로 그룹을 지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체중으로 이렇게 그룹을 나눴어요. 그래서 가장 평균 체중인 68.2kg, 그러니까 68.2kg 이하인 사람과 점점점 체중을 늘려서 100kg 이상인 사람들까지 그룹을 이렇게 5그룹으로 나눠서 이 요로결석이 얼마만큼 발병 위험률이 증가가 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68.2kg 이하인 경우에서는 정상적으로 이게 요로결석이 정상 이하인 거죠. 이렇게 발병이 되는데 100kg 이상인 경우를 보면요. 무려 그 발병률이 보면 1.44, 1.44, 1.89 이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려 약 1.5배 이상으로 요로결석의 발병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체중, 그러니까 이 비만도가 결국은 요로결석하고 아주 밀접하게 그러니까 비례해서 체중에 비례해서 요로결석의 발병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네 번째 원인은요, 바로 탈수 현상을 들 수가 있어요. 우리 탈수라고 그러면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땀도 많이 흘리고 이렇게 기진맥진한 상태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결과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변이 농축이 된 상태는 탈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변이 농축이 될 수 있는 상태는요, 결국은 이 사람이 물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물을 싫어하는 체질이라서 아니면 물을 마시지 않아도 특별히 갈증을 느끼지 않아서 물을 안 마셔도 이게 탈수 현상이 만성적으로 올 수가 있고요. 계절적으로 보자면 여름철에 이게 탈수 현상이 반복적으로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7, 8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남성들의 약 40대, 50대 남성들이 3명 중에서 1명꼴로 결석을 앓는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우리가 여름철에 탈수 현상을 많이 겪어서 결석을 유발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더운 나라의 결석의 발생률이 추운 나라보다 월등히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석은 탈수가 지속이 되다 보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름철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 소비량도 늘어나지만 아주 많은 양의 맥주 소비량이 늘어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결석이 생겼을 때 맥주를 많이 마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결석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 얼른 맥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으로 맥주를 마시면 괜찮은데 이 맥주를 반복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마시잖아요. 덥다고. 물 대신에 맥주를 찾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맥주에는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결석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맥주라든가 가공 음료수를 먹게 되면 거기에 있는 어떤 특정 성분들, 통풍이나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성분 자체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들어있는 산도 조절제라든가 이런 보존제, 그런 각종 방부제들이 오히려 몸 안에서 그런 수산이라든가 이런 게 결합을 해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우리가 당장 지금 결석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소변을 양을 확 늘리기 위해서 맥주를 드시는 건 괜찮지만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맥주를 드시는 것은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원인은요, 바로 칼슘 단일제의 과잉 섭취를 둘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덜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칼슘 단일제를 드시거나 또는 칼슘과 비타민 D만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라든가 뭐 아연이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아주 이상적으로 배합이 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대부분은 그것을 드시긴 하는데요. 이 칼슘제만 드시거나 칼슘과 비타민 D만 이렇게 들어있는 단독 보충제들은요, 당연하게도 혈중 칼슘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소변의 칼슘 배설량은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결석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단적으로 보여지는 예가 어떤 거냐면, 우리 동물 실험할 때 있죠. 동물 실험은 그 동물 실험군에게 일부러 병을 유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석증을 유도를 시킬 때, 그러니까 결석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런 실험 동물이 먹는 음식에서 마그네슘을 빼버린다라고 해요. 음식에서 마그네슘만 빼버리면 이 실험 동물이 칼슘 결석증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이것만 봐도 이런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부족하게 됐을 때 단적으로 이제 결석이 생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열대지방, 그러니까 더운 지방에서 결석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요, 이 유럽에서 결석증이 많다라고 해요. 이런 동양보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물에 석회 성분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물에 석회, 그러니까 칼슘이 많아서 이게 유럽에서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결석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원인은요, 이제 알코올의 과잉 섭취라든가, 그리고 커피나 녹차 같은 기호음료, 그리고 이뇨제성 혈압약을 장기간 드시면도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음식이나 약물들은 이뇨작용이 과잉으로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칼슘의 배설량은 소변으로 많이 배설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결석이 유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국은 이게 몸에 탈수 현상을 일으켜서 소변이 농축이 되기 때문에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원인은요, 바로 가족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가족력에 의해서 무려 결석의 발생률이 4배까지 올라간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높다라고 해서 제가 놀랐는데, 이게 그도 그럴 것이요. 결석을 한번 앓잖아요. 그러면 꼭 그 앓은 분들이요, 또 다음에 결석을 또 앓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건의 결석의 발생률이 있었다 그러면 100명이 한 번씩 앓는 게 아니라, 한 번 앓으면 앓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앓는 분들이 또 다음에 재발이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이게 무려 4배의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억울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암이라든가 다른 모든 기저질환들이 대부분 그런 양상을 밟기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앓는 분들이 또 결석을 앓는다는 거고, 이런 결석이 재발되시는 분들은 가족력도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이렇게 결석이 발생될 수 있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반드시 피해가지고요, 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마지막 원인인데요, 바로 비타민 D의 과잉 흡수를 들 수가 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비타민 D가 많으면 60%다, 아니다 80%다, 90%다, 98%다, 굉장히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만큼 결론적으로 비타민 D의 부족증이 심각하다라는 얘기였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저는 두더지 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건물에서 건물, 건물에서 차, 차에서 또 건물, 이렇게만 이동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서울 분들은 거의 지하철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햇빛 볼 기회가 없고, 그런 UV 때문에 이 햇빛에 대한 거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비타민 D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가끔은 아니죠. 좀 흔하게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비타민 D가 너무 많대요, 이러신 분들이요, 심심찮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비타민 D가 과잉 흡수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물론 적정량의 비타민 D는 뼈를 형성한다 할지, 혈중의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한다 할지, 세포의 분화라든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은 이게 축적이 되다 보면, 당연히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수용성하고 달라서 오래 먹다 보면 이게 빠지지 않고 이용이 안 되면 결국은 축적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기름 성분들은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이 비타민 D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혈액 중에서 고칼슘 혈증을 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칼슘 혈증이 결국은 유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비타민 D를 너무 과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고칼슘 혈증이 단순하게 신장 결석만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석회화를 유발을 해서 오래되다 보면 이게 심부전까지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D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이게 심장의 석회화라든가 동맥의 석회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유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D를 드시는 분들에게 혈액 검사를 하시는 게 물론 가장 정확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요. 비타민 D를 한 통 사시면 보통 4달 정도 드시거든요. 4000IU짜리를 사시면 그러면 그 한 통을 4달 드시잖아요. 그럼 1년에 한 4달 정도만 적당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해가 들지 않는 겨울철에, 그러니까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드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한 일반적인 분들에게서는 가장 적정한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종류가 이렇게 원인이 많더라고요. 다양하고 많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석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정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뭐 비타민 C를 드시면서 결석에 대한 우려를 하신다거나 평소에 물을 드시지 않아서 또 뭐 결석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